그럼 이어서 봅니다. 지난번에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봉급 인상도 없이 뭐 최저임금 올랐다고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냥 그걸 얘기했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도 본인으로서는 이제 부당한 현실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당연히 들겠죠. 예? 그런 인간적 아픔에서 나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것이 현실을 오해한 측면이 있고, 다음에 집권 세력, 자기가 현재 집권 세력을 어떻게 하소하려고, 보호하려고, 뭐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못 보고 있겠다는 이런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했겠죠. 이제 뭐,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느꼈지만도, 객관적으로 보면 100% 이제 완전한 건 아니지만도, 현실을 오해한 점도 있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의식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필요한 어떤, 고려사항을 충분히 챙기지 않고 어느 하나의 자기가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그것이 힘이 되는 도움되는 쪽으로 사람은 방향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집권색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보호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되겠죠.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정부 집권 세력은 이제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니까요. 이제 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 오래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장도 많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다, 어디에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일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가 오른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정상이고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그렇죠.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는 연봉 개념이고 오늘날은 연봉 개념이 많고 그리고 이 한국의 어떤 보수 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시대 상황을 변한 거에 맞춰서 오늘 21세기 이 시기에는 지금 안 맞는데 이것도 지금 중요한 한국이 빨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체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국가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또는 환경에 안 맞는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제도고 그런 관행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호봉제라는 걸 있거든. 호봉제요. 지금 호봉제가 지금 공무원 조직은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사기업도 상당 부분 그래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생산성은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뭐 심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뭐 공조직이나 이런 데는 뭐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가면 뭐 하루 반은 논다. 그러면서 봉급은 매년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데 글쎄 그걸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죠. 일본은 오늘 보니까 언론 제가 자세히 이걸 안 읽어봤는데 무슨 정년 연장을 조금 하면서 봉급을 30% 삭감을 한 다음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일본도 그만큼 이제 호봉제 이것 하는 것은 현실이 안 맞다고 이제 그걸 많이 느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어떤 임금, 그러니까 신분 보장을 하는 법이만 강행 법규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못 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보낼 때 그 퇴직 위로금이라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은행 같은 데 한 번씩 정리를 하죠. 그러면 협상을 하고 노조하고 협상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딴 얘기를 또 건너가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를 주는 거 이건 우리 이 시대에 전혀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일부 남아 있지 우리나라 정도 OECD 수준 나라라면 이 호봉제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걸 또 유지 안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다 저러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되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사람이 일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보완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나라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힘들더라도 정치권이나 힘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자꾸 오랜 10년이든 20년이든 자꾸 해결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우선 이게 뜨거운 감자고 이게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자꾸 미루어둬 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냥 슬쩍 그러니까 빈 껍데기는 아니지만도 그 지엽적인 그런 것만 자꾸 해오고 위정자들 다들이고 뭐 모든 곳이 이런 식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토대를 변경시켜야 될 때는 그 토대를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비중을 두고 국가의 에너지를 투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호봉제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규모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영자들은 이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생각하다는 것을. 저 사람이 뭐 생산성도 없는데 봉급을 엄청나게 많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데 그렇다고 근로자의 신분 보장법이 의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 유연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면 또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식당 예를 든 것을 제가 또 경험하기도 했어요. 식당 같은데 보통 아주머니들 오래 있잖아요. 보통 3년씩 있고 5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정도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 무슨 일이냐면 그거는 이제 또 단대로 기업까지로 시하는데 뭐 이것도 세상 어떤 돌아가는 모습이니까 식당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2, 3년 하다가 어떻게 조금 성격적으로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가 이렇게 나가면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노동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주가 제가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제해 보려고. 그리고 이 사람 얘기는 근무할 때 퇴직금을 매달 퇴직금 쪼를 연급여의 10%인가 그렇죠. 그걸 다 주고 서로 양해를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 좀 약간 악의를 품었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 들었다든지, 근로기준법 위반, 이거 고발하고 이러면 추가로 더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뭐가 얘기 들었다든지, 뭐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런 걸 보니까,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급하고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 합의도 안 하면서도 안 주게 되면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이제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인데 그게 강행법규예요. 그거는 공법이고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그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가장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그것을 그 법을 지키는 수 있는데 그런 자꾸 일반 영세 기업들은 그거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탄력성 있게 안 만들었는 거예요.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기껏해야 직원 2명, 3명이에요. 어떨 때는 1명 쓰는 데도 있고 바쁠 때는 알바를 잠시 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 근로기준법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그 체계에 맞게 하겠어요. 노무사한테 뭐 돈 주고 맡기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다들 이렇게 위반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법이 그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근로기준법이 어떤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에게 어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꼭 필요를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작은 영세 기업의 조그마한 어떤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불합리해요, 법이에요. 왜냐,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나 근로자들도 나중에 퇴직금 쪽으로 주는 것을 별로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보면요. 하루하루, 그날 돈이 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 그냥 매달 보태주라. 봉급 70%도 뭐 이걸 또 더 원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식의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을 적립시켜가지고 하는 어떤 법 체계에 맞게, 이렇게를 별로 조그마한 이런 영시업자들은 잘 안 하고 이렇게 다들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퇴직하게 되면 서로 뭐 이렇게 굳이 안 따지고, 근무할 때 그 퇴직금 쪽도 좀, 한 달에 2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보태서 주고 넘어가는데 가끔 그런 법을 알고 옆에서 누가 옆구리 찌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은 생기는가 봐요.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회를 우리가 모르지만도 봉급이 오르지 않는 어떤 근무 형태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알고 보니까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2, 3년밖에 안 됐는데 같이 일한 직원이 평소에 그 사람 두세 명이고 식당, 뭐 퓨전 정도 식당 하는데 대학 근처라서 바쁠 때는 그냥 알바생을 써 오래 갔는데 평소에는 한 두세 명이 있어. 두세 명을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정시적으로 데리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입증을 하려고 제가 이제 다른 직원들 준 봉급 내역서를 다 받아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치가 봉급이 똑같은 거야. 한 사람이 안 오르고 거의 10여 년 일했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오래 일했다는데 그 서로가 맞아가지고, 왜 봉급이 안 오르냐니까, 우리 업계는 이런 거 올려주는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초보자가 들어오면, 초보자 경력자 차이도 크게 없는 거예요. 식당 일하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누구나 뭐 똑같은 경력자가 되어버리고, 6개월 지나면, 처음에 한 1, 2년 정도 한 달에, 1년에 한 10만 원씩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2, 3년 지나면 더 이상 안 오른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경력자가 오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200만 원 정하면 10년 지나도 200만 원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무슨,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구나. 봉급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그렇게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일반 정식의 회사 같이 중견기업 같이 호봉제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현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TV의 토론 때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깊이 생각 못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사회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그와 같은 정도의 지식층은 저런 기사가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최저임금을 오르니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래된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단 말이죠. 저도 그 기사를 정확하게 안 읽어봤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기사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맞게 가정적으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식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지식인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당위적으로 바람직하게 다시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이유거든요. 단순히 지식의 양만 쌓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을 해가지고, 사회 현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식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표현이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기자가 이거 충분히 깊이 모르고, 그냥 단순히 썼구나, 이렇게 포착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옳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지금, 상대방하고 서로, 기선에서,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는 없겠죠. 뭐, 제가 이제, 꼭
방송에서 그 패널들 그걸 잘못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옳게 어떤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사물을 보는 판단을 한다는 기준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뭐 거기서 그런 건 있어요. 그 토론에서 신년 JTBS 토론에서 사실은 체급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것도 문제예요. 이쪽에 지금 공정위 위원장하고 유시민 씨가 나왔는데 저쪽에 뭐 대학 교사하고 나왔던데 벌써 누가 봐도 그 체급이 안 맞아요 보니까요. 그 토론 자체도 그 토론을 주최하는 방송국에서도 그 패널 선정에 조금 뭐 다른 사람 누구나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벌써 거기서 무슨 말빨 소위 말빨이라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안 맞죠. 벌써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방송국에서 패널 선정상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체의 파급력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한 방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딱 하니까 전부 다 저는 느꼈어요. 그때 그것을 제가 그걸 끝나고 잠시 다는 안 보고 어느 정도 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봤고 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국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도 보니까 막 그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 30년 이 얘기가요. 그래서 역시 유시민이다. 역시 유시민이다. 역시 한 방을 내내 하고 막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장을 초토화시키는 어떤 한 방을 이제 유시민 씨가 그 상황에서 꺼냈다.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이제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스타인데 더더욱 특별한 스타가 됐죠.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 예. 그걸 또 기자들도 다 받아가지고 다음날 신문에 막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요. 그 내용이 저 자세히 읽어봤는데 벌써 기사 제목 보니까 그걸 보고는 아유 기레기를 어쩔 수 없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체의 파급 JTBC라는 이런 국민이 보는 어떤 유명 TV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없죠. 그런 반면에 국가 사회적 실제에서는 불행한 신화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그게, 당장은 모르지만,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때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렸거든요. 한 사람은 스타가 되고, 그거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도 넘어가 버리고 물론 유시민 씨가 한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와 같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포착한 사람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무슨 직장에 가지고 봉급만 올라가는 직장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남 밑에 일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장에 일을 본 사람들은 유시민 씨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야,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집권 세력의 선택.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버렸어요. 이제 했지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하기만 하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집권 초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개혁이라기보다도 변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보다 혁명은 아니지만도 개혁보다도 조금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는 것을 뭐 변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변혁 수준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권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사실 우리나라가 촛불 전국 그 상황은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올어요. 인간 사회에서 그런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집권 세력이 온 국민의 어떤 특별한 열기를 받아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오거든, 그거는요. 그런 기회를 받은 어떤 집권 권력은 행운이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을, 자기 선한 권력이라 그러죠. 그 행사를, 대통령 되었을 때는 누구나 집권했을 때는 뭔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상당한 뭘 해보겠다는 포부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인 집권 초기 촛불의 세력이죠, 그죠? 촛불의 세와 같이 전제 이루에서만, 그죠? 뭐, 천년에 한 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진짜로 드물게 오는 그런 기회죠. 전제 이루에서만 가능한
근본 문제, 근본 모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재벌 기업이라든지 기종노조, 공조직, 조세, 부동산, 공인연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거 얘도 또 있어요. 몇 가지 쓸 리가 없죠. 제가 원래 생각나는 거 적었어요. 여기서 적었고 우리가 여기서 학문하는 건 아니지만 등에 대한 계획을 놓치고도 그때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권 바로 섰을 때 더군다나 여기 임수위 기간도 썼기 때문에 더 좋았어요. 바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써 현 대통령은 선거 전에 벌써 된 거였어요. 누구나 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 상태였거든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 지지자나 상식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된다는 걸 알고 그 집권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을 다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바로 임기 하자마자 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너무 이완되게 이렇게 뭘 생각했는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과도 많이 있는데 공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양반이 결단력 이게 하나의 공이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그거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야합이다고 그랬는데 그랬던가 말든 그 양반이 그 양반한테 인정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히 있거든요. 금융 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였다는 것도 그것도 국회에서 밀고 당기가 1년씩 2년 그렇게 아니고 뭡니까 긴급 명령으로 확 해버렸거든요. 특별히 법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웬만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큰 문제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성격에 따라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선생이 갑자기 전년에 예고 없이 긴급명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만년에 있는 금융 명의차용 그러니까 명의차용에 의한 예금 무슨 돈 지하 자금 무슨 그런 부동산 우리나라는 명의신탁이 심각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부동산 실명제가 있지만 또 사실상 예를 좀 하고 있고 이런 거 가족 간에는 국가에서 그것을 발견 못하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전격적인 그런 시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저도 부동산 실명 저는 그 당시에 부동산 관련 이렇게 제도와 관련된 일을 좀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결단을 아무리 대통령이나 그런 결단을 하기가 참 망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대표들이 그 제도 그런 관행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모으고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것을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이 웬만한 결단력 있는 대통령 권력자가 아니면 뭐라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결단력이 있는 분이죠. 원래 있고 물론 화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도 그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 조직의 어떤 지배력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것은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그런 결단력이 그러니까 난세나 어려운 시절에는 그 지도자의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이런 거거든요. 평화로운 시대는 굳이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지도자에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은 평화로울 때도 괜찮아요.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이 이 한적한 문제가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근본 문제 이런 나라에는 뭔가 결단력이 이런 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결단력이 있다고 하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이게 지금 일당 독재 나라도 아니고 민주주의고 여자 세력이 갈라지고 국민들도 자기 정치의 의사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단력이 있어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떤 국민 여론도 많이 나누어지고 있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서로 반목도 심하고 복잡하게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촛불 전국 이후에 들어서는 그 시점이 놓친 것이 특별히 아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 상황이 아닐 때 평소에는 거의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런 근본 문제를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저것에 대한 반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이 재벌 기업, 뭐 귀족 노조 공조직 하지만 지금 전부 우리나라의 갑들 네트워크로 쫙 짜고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더군다나 그거 집권 세력 내에도 다 저 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발이고 이런 거거든, 사실 알고 보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지금과 같은 때는 결국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코웃음 쳐버리죠. 뭐, 누구든지. 국민들도 뭐 그게 되겠어. 그래버리고. 무슨 지금 와서 뭐 한다는 얘기야. 이래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개혁을 놓치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 지역적이도 이완된 그 늘어진 개혁과 사회적 양보 타협을 추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년 12월경인가 이때부터 무슨, 뭐라고 했지?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포용 경쟁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맞아요. 포용. 그러니까, 각 강자가, 있는 자가 약자들을 조금 끌어안는 식으로 우리,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는 거겠죠. 주로 기업이라든지, 이제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제에게, 그러니까 포용 경제, 포용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은 의미가 없죠. 이미 늦어버렸죠.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할 때는 어떤,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안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권이 어떤 국가 폭력이죠. 그 정상적인 법률적인 법에 주어진 폭력이라 이런 단어 또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투쟁이죠. 어떤 그 국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투쟁을 안 거치고 이미 기간을 지난 후에 지금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서로 우리가 서로 호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사회가 얼마나 그거 무서운 사회인데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그런 얘기들은 해본들. 예.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이완된 개혁.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화들짝 돌아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2월 달 때 돼가지고 북한하고 그쪽에다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그건 그거더라도 이쪽으로 너무 안 돌봐가지고 지금 경제가 너무 계속 안 좋아져 버리니까 막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땅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포용 경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하자고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그게 늘 리가 없죠. 어쨌든 지역적 이완된 개혁과 사회적 양보 타협을 추구했지만 이것마저도 한국이 보유한 환경 요소에 의해서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이런 얘기죠. 불가능하죠. 지금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이나 뭐 지금 이럴 때 뭘 포용 경제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좀 더 양보하라 무슨 대기업에게 조금 뭘 좀 양보해 어떻게 하라 고용도 많이 하고 어떤 그리고 무슨 하청 기업에게 그건 납품 단가도 제대로 좀 해주라 대기업 직원들 봉급 너무 많이 잡아놓는 거 좀 적게 주고 밑에 그 하청 기업 이런 직원들 봉급 반밖에 못 받는데 그거 좀 더 더러 하고 뭐 이런 얘기 그 말로 한다고 그 말 한다고 몇 개 들겠어 그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 외에도 또 많죠. 그리고 뭐, 원래 그 기득권이나 가진 자들은 스스로 양보를 안 하거든요. 어떤 투쟁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신상의 위기를 느꼈을 때, 타협의 차원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100이라면 100 중에서 30을 내놓는다든지 인간 사회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의 관계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양보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30을 내놓는 게 낫지 그걸 내지 않으면 7, 80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어떤 조금 더 그거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투쟁 과정을 하지 않고 투쟁이란 게 그것은 정부에 대해서 야당만 싸우는 게 아니고 집권 세력도 그런 큰 국가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보시죠. 이 천재 일우를 놓쳐버려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후에 제한은 돼도 그러니까
집권했을 때 그때 놓쳤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일부만 할 게 남았지 그렇게 전면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이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집권 초기에 하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저는 잘못되었다는 얘기. 어쨌든 그러더라도 또 어느 정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방선거에서 사실 그런 정도로 집권 여당에게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는 그런 선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거 전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인가 일부 외에는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싹쓸이 했잖아요. 또 그것도 기회였거든. 국민들이 전적으로 상당히 지방선거 때 미루준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집권 세력이 또 힘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됐다고 이제 일단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에 저기서도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저거는 제가 별도로 해야 된다. 저 부분 할 얘기가 뭐라 와가지고 저거는 거의 속임수예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뭐 부동산 좀 잡혔다 하는데 그거는요. 부동산 현상에 깊이 이해하면 저거는 아주 고도의 어떤 갑을 관계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거는요. 당연히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거 1, 2년 만에 그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강남 이게 몇 억씩 올려버렸잖아요. 뭐 5억씩 오르고 심지어는 3억씩. 그거 5억 3억 같으면요. 일반 사람들 평생 벌어도 모아도 안 될 돈이거든요. 그것을 공짜로 가만히 불러서도 가져갔어요. 그거는 그런 사회는 인간 사회가 아니고 동물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을 걸다 보니까 저가 이제 잠재적 투기꾼이라 그래요. 저걸 우리나라 국민들 보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나 기회 주면 하고 싶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 정도 미온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은 그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18억 얼마 되면 뭐 얼마 10만 원으로 할 거 말장난이죠 그거. 지금 지난번에 독일도 보니까 우리나라 돈 10억 정도 되면 재산세만 해도 뭐 체계가 법체계 복잡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벌써 재산세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 내는 거 뭐 내고 이래서 미국도 보니까요 10억대 정도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러면 우리보다 몇백을 부담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웬만해서 부동산 한 번 안 산대요 사람들이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보다 부자인데도요. 그건 그렇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정부가 그 엄청난 그거 사회적인 어떤 위화감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당한 어떤 이동이 일어나게 발생 큰 문제가 왜냐하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을 잡는다고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몇 차 하고 그게 9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계속 현재도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오르는 것을 안 했는 거죠. 말로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하나도 그거 정책 같은 시장이 그거 먹혀들 정책을 안 했는 거예요. 계속 무슨 대책만 발표했지. 제가 할 때마다 이제 저는 다 한심했는데 마지막 9차 발표하는 걸 보고 9.13 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그때까지는 그래도 답답하지만도 조금씩 잘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랬다고요. 그때 예를 들면 어떤 국가의 그거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에게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심리고 국민 의식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수석하고 장관하고 목을 잘랐어요, 그거는요. 그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을 때마다 이 정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국민들이 그거는 국민 재산을 뺏어간 거와 똑같아요. 그걸 정부가 해석하자면요. 누가 강탈이 가는 거 똑같거든요. 가만한 제가 옆집에 누구 있는 내 사돈 팔촌 누구 아는 사람은 몇억 벌었어요. 난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지경이면 그 정도가 사태가 벌어졌으면요. 뭐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 투자 이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하고 이제 치우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를 책임맡고 있는 사람은 그건 심각한 문제를 감수해가지고 그 장관하고 그 수석 그 부동산 직접 그 책임졌는 사람들을 그것을 그만두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 정부가 심각하게 어떤 고민하고 그래 놓고 정책도 좀 강하게 내어버리고 그러면 그거
기득권 이런 쪽에서 반발하기도 조금 그 영향 때문에, 왜냐하면 장관하고 수석을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내칠 정도로 지금 저렇게 화가 나가 있고 결단을 가지고 분명을 하겠다 이래 나와버리면 거기서 반발하기 좀, 거기서 반발이 좀 바뀌어서 바뀌었거든요. 국민들도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인식을 새로 하게 되겠고, 아, 이 정부가 이번에 뭘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뭐 부동산 투기 이거 옛날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심리가 중요하다 그러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은. 그러려면 그 최고 책임자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는 그걸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더군다나 뭐 소속 그냥 그분은 뭐 과거 정권에도 부동산 그거 담당했다던데 그때도 실패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나는 참 답답하더만요. 그 왜 책임을 안 묻는지 당연히 물었어야죠. 뭐 배야죠 그건요. 뭐 사람 목 뺀다 이거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것이 신뢰가 가지. 그걸로 그 책임도 안 지게 만들고 그 외에도 뭐 종부세 올린다고 시 난리인데 그거 말장난이에요. 다음에 양극화,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뭐 저것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살렸다고 하는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사위원회 독립성을 가졌다는데, 그 어느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청와대나 권력의 그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했다고 이렇게 믿지 않겠죠, 보통은. 진실을 알 수 없겠지만도, 어쨌든. 그렇고, 심사위원들은 그 신분도 안 밝히고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개운치 않는 거예요. 왜 안 밝혀요? 당당하게 그거 밝히고 자기 의사표시 해야 되죠. 벌써 거기 보니까 삼성하고 관련되는 그런 인사들이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가했단 말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자기들 값을 내세웠고 니까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거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쪽에서 그것을, 그 4조 원인가 뭐 그렇게 뭐 부당하게 해가지고, 그걸 했다, 뭐 삼성이 무슨 이재용 씨가 승계 때문에 했다는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었죠. 미국 같으면 징역은 뭐 한 50년 정도 스스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미국 언론입니까? 거기 뭐 20몇 년 징역 받고 그 회사 망해버려 그랬잖아요. 울프다도 그때 미국에는 그때 1조 얼마였다 하더라고요. 그 분식 계획한 게. 우리는 지금 4조 얼마라는데, 그러니까 무슨 인적 책임도 크게 지지도 않고 무슨 사법성 그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결단해야 될 때 안 하고,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하나 결단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한층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선진화되고, 그야말로 공룡 삼성도 잘못하면 이런 책임을 지는구나.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메시지 주고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공평도 실현하고,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 이직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쪽 분야의 성격이 또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일단은 신뢰가 안 가요. 일단 결단을 했어야 한다죠. 왜냐하면 다들 그것을 상장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 여론도 많았는데, 어쨌든 뭐 4조 얼마나 그렇게 분식회계 했다니까 엄청난 돈을 한 거니까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어떤 적법 부적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업이 부적법을 저지르면 자본주의는 그 주식회사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양극화가 심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뭐 서구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저런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죠. 그런 데서는 거의 뭐 인정사정 없죠. 우리 같이 이 미원장이 없죠. 고라파 같은 선진국에서는 저런 거 생각도 못 하는가 봐요. 왜 감히 저런 짓을 해, 기업에서. 예. 저렇게 큰 돈을. 다음에 양극화,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저임금,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의 문제는 저 근본 모순과의 인과관계로서 종속 변수이다. 토대인 독립 변수는 그냥 둔 채 종속 변수의 계획이 가지는 한계,
실패의 가능성, 그리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함수를 가지고 있다. 잠깐만요. 이게 길어지네. 생각보다 기네. 이걸 단순히 요것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어떤 관계되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학생으로서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이렇게, 관련되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좋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본 토대나 근본 문제에 대한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그걸 어떤 칩을 쌓고 이런 건데, 그 토도인 그 독립변수를 그거는 그냥 바로 잡지 않고 그 잘못된 태를 주고 그런 어떤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잘 안 되죠. 그게 겉으로 되는 것 같아도 또 안 되고 이래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밑에 그 문제 그걸 해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잘 안 되죠. 평소에는 진짜 어려워요. 저거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성격의 나라에서는 기득권층도 많고 보수화되는 사람도 많고 복잡한 사연이 많기 때문에 근본 문제 저런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어려요, 저거를.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정권 들었을 때 그 진짜 천재 이루기 기회인데 왜 안 했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물론 저것도 하긴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변화하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러니까 너무 그거 세월 지연시키는 것은 그건 옳은 거 아니니까요. 어차피 변화되고 그거 바뀌어야 될 것은 가능하면 조금 시간 당겨서 바뀌어주는 게 맞죠. 현재를 사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록 정치라는 것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라는 어떤 특수한 영역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많은 양극화 비정서 중소기업의 저임금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 문제는 잠깐만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 올 생각인데 유튜브는 이게 뭐 2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요즘 더 이 트렌드가 더 그렇게 가버려서 여기는 유튜브는 어떤 이벤트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에다가 이렇게 이런 운영 글쓰를 많이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여기 핫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팟캐스트 있는 거 봐도 근데 유튜브는 또 그렇게 어떤 이런 또 가벼움도 있으면서도 조금 역동적이고 이런 것이에요. 이거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어떤 성향하고 조금 닮은 게 유튜브가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핫할 것 같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또 남은 것이 한번 보자. 요것도 한 2, 30분 해야 될 건데 이게 너무 길어진다. 이게 30분 이상은 안 하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바로 또 다음 에피소드로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